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주 요새 그냥 날씨가 미쳤죠. 날이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래도 저는 시골이라서 해만 기울어져도 시원한데 도심에 나가보면은 밤에도 많이 덥더라고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이런 날이 있어야 곡식도 있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원한 가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힘내시면은 좋을 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비싼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할리나 인디언, BMW, 두카티 정도가 평균적으로 고가 오토바이로 거래되는 편인데 이런 오토바이는 거의 껌값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명품이라는 것을 대부분 브랜드라는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본인들이 알거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제품으로 위안을 삼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할리나 BMW 오토바이들이 소위 명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명품을 타는 사람들이 다른 메이커 오토바이를 그것도 오토바이냐 라는 식으로 비하하거나 이왕이면 명품을 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취급할 오토바이들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런 오토바이는 바퀴 하나 값도 안 되는 그런 오토바이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내 중고 쇼핑몰인 바투메나, 파소, 당근, 중고나라 이런 데 보면 가끔 이런 문구가 보이죠. 국내 희귀 매물, 소장 가치가 있는 명품, 희도 가치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매물 이런 문구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매물을 절대 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게 소중하고 좋은 물건을 왜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 팔까요? 팔면 바보 아닐까요? 골동품과 예술품을 제외한다면 상업용으로 생산된 어떤 물건이고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 물건이라면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토바이가 과연 가치 있는 오토바이인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희소성. 연간 몇만 대씩 만드는 상용으로 판매되는 오토바이는 희소성이 없는 거죠. 할리, BMW, 인디언 다 희소성하고는 거리가 먼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910년대 할리 인디언은 현재 현존하는 오토바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습니다. 만약 순정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거의 수억 원을 할 겁니다. 또 BTS 정국이 오토바이를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탄다면은 정국이 타던 오토바이가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올라왔는데 정국이 직접 거래를 하러 나와서 같이 찍은 인증사진과 폐지증명 4번 그리고 신분증 4번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아마도 아미들에게 되팔면은 슈퍼커브도 수천 아니면은 재수 좋으면 몇 억에도 아마 팔 수가 있을 겁니다. BTS가 공연에 입은 옷을 실제 경매가가 몇 억을 하고요. 그 이상 거래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음악인들이 아주 비싼 그린이나 블랙키 같은 기타들이 그렇게 거래가 되죠. 오토바이도 예술과 협업해서 디자인되거나 도색된 오토바이 또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유명인일수록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역사성입니다. 같은 오토바이라도 전설의 유명한 선수가 우승한 오토바이나 연속적으로 우승을 한 레이스 머신은 가치가 다를 수가 있겠죠. 실제 이런 오토바이가 상위 가격에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가 영화에 타고 나와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오토바이 이런 경우죠. 실제 영화 이지라이더에 등장한 캡틴 아메리카 초퍼나 터미네이터에 나온 펫보이는 수백만 달러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품질과 생산전도 보존 상태. 일반 알루미늄이나 강철보다는 티탄이나 텅스텐,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한 오토바이가 제작비가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생산 연도가 오래돼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거나 특정 생산 연도에 유명한 사람이 디자인하거나 제품이 좋은 물건은 따로 값어치를 더 쳐주기도 합니다. 거기다 당연히 보존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개조나 원래의 부품이 아닌 호환 부품이 달려있다면 값어치는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정이 최고의 튜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920년대 인디언이나 할리인데 시트 안장이 오리지널 가죽 안장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네 번째, 관심이나 인기. 실제 해외 경매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 10만 불 하던 오토바이가 이제는 30만 불 넘게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취미 오락범주를 넘어서 빈티지 이런 것이 아닌 거의 문화재급 대우를 받는 모델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오일머니를 장착한 중동이나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해서 부자가 많은 인도나 중국의 억만장자들의 관심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전문 경매회사가 제품 고증 및 보증 절차를 철저하게 해서 문서로 인증을 해준다거나 하는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믿고 경매에 참가하는 부자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토바이가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데다 좋은 투자 대상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돈 많고 젊은 셀럽들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시장을 늘리는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파소나 중고나라에 올라온 튜닝용품으로 개떡칠한 할리 명품 희귀 매물을 바라본다면 어떤가요? 가치가 있는 물건일까요? 그런 물건이 똥으로 안 보이면 그래도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냥 할리 뽕만 차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런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오토바이가 대체 얼마나 비싼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상위 10개만 10개 정도만 알아보고요. 나머지는 한 10억 원 넘어가는 것만 대충 서머리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모르는 메이커가 많아서 여러 잡지와 인터넷을 일일이 검색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낸 내용인데 약간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AI도 뻥을 쳐서 교차 검증을 하지 않으면 틀린 내용이 많아서 저도 곤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0번째 1942년 크로커 빅탱크 100만불. 크로커라는 오토바이는 생소한 오토바이죠. 1931년부터 41년 사이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알버트 크로커가 운영하던 오토바이 생산업체라고 합니다. 경쟁 기종인 인디언 치프와 할리 데이비슨 너클헤드보다 약 30kg 이상 가벼웠고요. 출력은 50마력 이상 더 나오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오토바이를 만들던 업체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전설적인 주문 생산형 오토바이만 제작했던 크로커는 2차 대전 시 더글러스 항공사와 항공기 계약 생산으로 오토바이 공장을 폐쇄하고 비행기 공장으로 생산을 전환하기 전까지 제작한 마지막 오토바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탱크 구성은 약 한 70대 정도만 생산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희귀한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크로커는 빅탱크, 스몰탱크 이런 모델들을 주문해서 생산을 했는데 각각 100대 미만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경매에만 나오면은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워낙 좋은 재료와 주문 생산으로 지금 봐도 위화감이 전혀 없을 정도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하죠. 저도 내 돈 주고 사긴 능력이 안 되고 누가 사주면 타보고 싶네요. 아직도 회사는 존재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오토바이 복원을 하고 대체 부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1996년 MV 아구스타 500 그랑프리 130만 달러 정도 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억 6천만 원 정도 되네요. 엔진 구성은 500cc 직렬 4기통 차행정에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출력이 약 65마력 정도 나왔고요. 1965년 마이클 헤이우드가 500cc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4년 연속 차지했고 자코모 아고스티니가 준우승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월드 챔피언과 팩토리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지문 따지면 모토GP를 4년 연속 우승했다는 얘기죠. 1986년 7회 세계 챔피언이었던 존 서티스라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비쌀만 하긴 합니다. 생긴 것도 이쁘고. 8번째 1915년 사이클론 보드트랙 레이서 132만 불. 우리는 전혀 모르는 오토바이죠. 생김새도 이게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1910년대 오토바이입니다. 이게 할리나 인디언도 이런 생김새에서 그때는 크게 벗어나지 못할 때였죠. 996cc 45도 V트윈 SOHC 엔진을 가졌고요. 45마력에서 50마력 정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40마력에서 50마력이 지금은 별거 아니어도 그 당시는 엄청 큰 마력수였습니다. 할리나 인디언은 보통 20마력 정도 했었죠. 사이클론은 1912년부터 17년까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위치한 존스 모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에서 생산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보드트랙 경주나 더트트랙 경주에서 상당히 많은 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합니다. 보드트랙은 판잣대기로 바닥을 만든 요즘 벨로드럼 경기장 같은 곳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 그냥 속도 위주의 경기였다고 합니다. 사이클론은 매니아폴리스 모터드롭에서 시속 108마일이나 174km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보드트랙 경기장에서 111마일, 178km를 기록했지만은 국제 공인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트 트랙은 그냥 비포장도로를 말하는 거죠. 생 비포장도로를 저런 오토바이로 안전장구도 없이 달리는 경기라서 사망자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저런 오토바이 준다고 해도 무서워도 타기나 할까 싶습니다. 7위 캡틴 아메리카 초퍼. 이지라이더에 출연했던 오토바이죠. 100만 3,500만 불. 우리가 잘 아는 오토바이죠. 1996년 영화 캡틴 아메리카, 우리나라 개봉명은 이지라이더라는 영화에 등장한 오토바이입니다. 주인공인 피터 폰다가 영화 초입부터 끝까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죠. 그때는 베트남 전쟁의 반전운동, 히피 문화, 케네디 암살 사건, 마틴 루터킹 목사 살해 사건, 미국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60년대 말에 나온 일명 자유와 모험, 젊음을 상징하던 상징물로 삼던 그런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인 커스텀 자동차 제작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클리프 본스와 베테랑 건축가 벤 하디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 피터 폰다와 함께 설계하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12인치 연장된 경사진 프론트 포크와 F 행어 핸들바, 높은 CC바, 그리고 물방울 모양의 연료탱크에 눈에 띄는 성조기 도색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죠. 74 큐빅인치, 그러니까 1208cc 정도 되고요. 헨리 데이비슨 펜헤드 V2인 엔진과 4단 수동 변속기, 그리고 서스펜션 없는 리지드 엔드, 그러니까 일명 삼각차대로 구성된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이거 실제 타보면 허리 부러지죠. 영화 촬영을 위해서 여러 대 오토바이를 만들었는데 스턴트용이나 주인공용 오토바이는 촬영이 끝나기 전 뉴올리언스에서 도난을 당해서 끝내 차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충돌 장면에 사용돼서 다 부서진 오토바이를 복원한 이 오토바이가 남아있었고, 이게 역사적 수집가적 관심 대상으로 남아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6위 할리 데이비슨 코스믹 스타쉽 150만 불. 유명한 미술가나 작가와 협업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오토바이가 아닌가 합니다. 잭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한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자전거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자전거도 10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명하긴 유명한가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 쳐줄 것이다. 앤디 워홀의 명언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 밈이죠. 실제 피에로 만촌이라는 인간이 1961년도에 똥을 30g 단위로 포장을 해서 약 한 90개를 제작을 해서 1,300달러에 팔았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1억 3천만 원의 경매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1961년 당시에도 금보다 비싼 똥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거 나도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서 똥을 막 도로에다 막 싸제껴서 날리면은 그럼 팔 수가 없나요? 하여간 저도 얼른 유명해져야겠습니다. 잭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현대 작가로 독창적인 미술 사조인 코스믹 익스텐셔널리즘, 일명 코스믹 X의 창시자입니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로부터 미술계의 마지막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예술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2010년 10월 21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리나 델 레이에 있는 바스텔 할리 데이비슨에서 처음 공개된 이 오토바이는 순정 할리 데이비슨 브이로드 오토바이 카울에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인데, 이거 카울이 면적이 제일 작은 브이로드를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살짝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놈이면은 스그리나 록을 CVO에 그릴 것이지 왜 하필 카울이 적은 브이로드를 선택했을까요? 쉽게 일하고 비싸게 팔려는 속셈이 아니었나, 살짝이 아니라 많이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처음 공개했을 때는 10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었으나 2012년도에 약 300만 달러에 팔렸고요. 이후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재판매 매물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실제 거래가 된 것은 150만 달러입니다. 이거 어디 가나 대파리들이 문제인가 봅니다. 5번째, BMS 니메시스 300만 달러. 이번에 그래도 누가 봐도 멋있는 오토바이죠.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BMS 초퍼스에서 샘 니메라는 사람이 제작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1700cc 야마 V형 2기통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 차체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24K 옐로우 골드로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드 스탠드가 필요 없는 자동 단측 스윙암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주차 시에는 지면에 평평하게 내려앉는다고 하죠. 스탠드가 없다는 얘기죠. 수작업으로 제작된 차체와 벨벳 및 금박 장식, 맞춤형 시트, 부품까지 모두 맞춤 제작을 했고요. 금동읍을 제외하고도 제작에 소요된 인건비만 25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공돌이는 노력이든 인력이든 돈이든 갈아 넣어서 만들고 예술가는 그냥 꽁으로 먹는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죠.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4위 힐더브랜드 울프 밀러 350만 불. 공식적으로 오토바이, 이게 모터라드라고 처음으로 불린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오토바이 시초라고 하면은 벤츠 라이트바겐이라고 알고 있는데, 독일의 증기기관 엔지니어인 하인리와 비레름 힐더브란트 형제가 발명가 알로이스 볼프 뮬러, 정비공 한스 가이자노프와 함께 설계를 했고 1894년 미넨에서 정식 오토바이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엔진은 1484cc고요. 순행 사행정 병렬 2기통이고요. 출력은 240rpm에서 2.5마력이 나오는데 2400rpm이 아니고 240rpm입니다. RPM이 극도로 낮죠. 이건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약 한 45km 정도 달렸었다고 합니다. 점화 방식은 시동하기 전에 소형 가솔린 버너 또는 토치로 가열하는 열관 점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열관 점화 방식은 좀 특이한 방식인데, 압축된 기화기를 압력이나 스파크 플러그로 폭발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실린더 헤드를 불로 달궈서 열로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초창기 디젤 엔진이나 대형 엔진들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구동 방식은 뒷바퀴에 직접 연결된 커넥팅 노드를 사용하는 구동 방식으로 증기기관차의 피스톤과 유사하게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PM이 상당히 낮죠.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뒷바퀴를 직접 구동하니까 토크 차이로 뻘컥뻘컥 하면서 달리죠. 그래서 RPM이 낮아야 해기도 했고요. 1890년대에 만든 오토바이를 이렇게 복원해서 달리게 하는 쟤들도 대단하기는 합니다. 3위 에코스 ES1 스프리트 360만 불. 이 오토바이는 초와 하이퍼 오토바이로 포뮬러1에서 영광을 받은 엔지니어링 초경량 탄소 섬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게가 120kg밖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엔진은 1000cc 가로배치 직렬 4기통 200마력 이상 출력이 나오고요. 최고 속도는 370km 이상을 낸다고 합니다. 전직 F1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일반 슈퍼바이크에 비해 공기 저항을 절반으로 줄인 첨단 공력학 기술을 적용했으며, 탄소섬유 모노코코 프레임 및 휠 커버를 장착한 차체에 라이더가 무릎으로 프레임을 단단히 고정하는 매우 좁은 구조,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 폭이 좀 좁다는 얘기죠. 마치 오픈힐 레이싱카, F1카를 직접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인체공학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부자들이 보는 시각과 취향이 참 독특하다는 것만 느낄 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949년 290 AJS 포크핀 700만 불. 최초의 500cc 월드 챔피언, 그러니까 현재의 모토GP의 첫 우승을 차지한 전설적인 영국의 경주용 오토바이로 수평 병렬 트윈 엔진과 뾰족한 냉각핀이 특징인 이 오토바이는 레이스 그레엄이 탔으며 최고의 클래스를 처음 획득한 유일한 트윈 실린더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뒤에는 이행정 4기통 엔진이 90년대까지 탑10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은 많이 비싸네요. 498cc DOHC 병렬 트윈 엔진으로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실린더가 수평면으로 10에서 15도 정도 각도로 기울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카티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린더에 대해 뾰족한 가시 모양의 냉각핀이 달려있어서 언론에서 고순도치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출력은 48마력 정도가 났으며 최고 시속은 약 216km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슈퍼차저를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FIM에서 강제 흡기가 금지되면서 급히 자연흡기 방식으로 기화기를 급조해서 만든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이쁘긴 이쁘죠. 그래도 사회에 연속 우승을 한 오토바이보다 이 오토바이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은 최초 타이틀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우리도 천하장사 하면은 처음 천하장사를 한 이만기라고 하지, 강호동이나 이봉걸, 김태현, 김민재, 이준희, 장지영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가 봅니다. 마지막 제일 비싼 오토바이죠. 리만 마커스 리미티드 에디션 파이터입니다. 1100만 불이죠. 1100만 불.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2리터짜리 공랭식 V형 2기통 엔진이고요. 최고 속도는 약 305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출력은 120마력에서 160마력 정도 나오고요. 재질은 탄소섬유, 티타늄, 알루미늄 샤시 부품 이렇게 만들어서 45대 한정판으로 제작된 오토바이로 네이만 마커스 백화점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초기 소매 가격은 1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1만 달러면 그렇게 비싼 오토바이가 아닌데,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인디언 엔진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스펙은 공개된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검색해도 자세한 사항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뭐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 오토바이인지 성능이 투철한 것도 없고 디자인은 뭐 쏘쏘 뭐 그런데 뭐 그런데 비싸다. 정말 부자들 취향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비싼 오토바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유명한 오토바이가 많은데 그냥 이름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명인이 타던 오토바이나 모토GP에서 우승한 오토바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몰랐던 뭐 브로 슈페리어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거론해드렸죠. 빈센트, 사이클론, 클로커 뭐 이런 오토바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품만 남은 오토바이나 불에 탄 듯한 파괴된 오토바이도 엄청 비싸게 거래야 되는 것은 순정 상태를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튜닝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나면 똥값 되는 거죠. 다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오토바이를 그나마 남달라 보이려고 튜닝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부질 없는 짓이죠. 그럼 10위권 밖에 있는 오토바이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1908년 하리 데이비슨 스트랩 탱크 93만 5천 불. 이게 1910년대의 할리 전형적인 모습이죠. 1951년 빈센트 블랙 라이트닝. 이 오토바이가 이제 좀 특이한 건데요. 1948년에서 1952년까지 생산을 했고요. 998cc 엔진을 가졌습니다. 부형이 2통 푸시로드 OHV 방식의 공랭식이고요. 70마력 정도 출력을 낸다고 했는데 빈센트 모터사이클은 우리가 아는 데가 아니죠. 1928년도부터 55년까지 운영된 영국의 오토바이 제조업체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필립 빈센트가 기존 제조 명칭인 HRD를 인수하여 설립을 했고 처음에는 빈센트 HRD로 이름을 변경하고 HRD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른 회사에서 엔진을 완제품으로 구매하여 자체 오토바이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당시 빈센트 블랙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형 오토바이였다고 하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개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롤랜드 롤리 프리라는 사람이 1948년 유타주 보네빌 소금표건에서 빈센트 블랙 라이트닝을 타고 미국 모터사이클 지상 속도 기록 경신을 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오토바이인데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빤스만 입고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일자로 누워서 타니까 이러면 알 터질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랬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러셀 라이트는 55년 297km의 속도로 또 다른 최고 속도 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자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아니죠. 1926년 오토바이가 분해되어 주요 순정 부품만 그대로 남아있는 오토바이라서 바로 조립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런 오토바이를 나사 하나까지 그대로 복원해서 조립하거나 수리해서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나사 하나도 원본과 똑같이 고증이나 설계 등에 맞게 깎아서 조립을 한다고 하죠. 우리도 이런 업체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아세이 교환을 수리라고 연병하는 정비업체만 늘어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죠. 이상 우리는 사라고 해도 살 수 없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꿈나라 저편 안드로메다에나 존재하는 오토바이를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 오토바이였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현찰 주고 지금이라도 당장 살 수 있는 오토바이 중에 가장 비싼 오토바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